네,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클래스 미팅 18번째 시간인데 클래스 미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이제 혼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클래스 미팅 17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챕터 4, 이 와이파이 부분 마지막을 커버하고요. 챕터 4를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석은 required 되지 않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휴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고 홈워크를 하는 것으로 출석은 다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워크 15, 16이 오늘 있었던 17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 학생들에게는 이번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듀니까 빨리 확인을 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17번째 클래스 미팅 그리고 지금 하는 18번째 클래스 미팅에 대한 홈워크도 올릴 테니까요. 이번 주말까지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레귤러 등록한 학생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는지 이제 리뷰를 하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테나라는 기구이고요. 이 안테나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폴처럼 생겼는데 반드시 이렇지는 않아요. 납작하게 평면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여기 포트가 있어서 여기에 RF 케이블이 연결이 되겠어요. RF 케이블은 코엑시얼 케이블처럼 이렇게 가운데 심이 있고 주위에 이제 도체가 있는 거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는 그라운드고 하나는 어떤 시그널이 가는 그런 건데요. 이것이 어쨌든 일렉트리컬 시그널이니까 얘는 리얼 밸류드예요. 실수 값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방사가 잘 되게 하려면 여기서 낮은 대역보다는 높은 대역일수록 같은 길이에서 당연히 이게 한 10cm밖에 안 되는데 주파수가 한 3기가쯤 돼야지 잘 방사가 되는데 이것보다 낮으면 잘 방사가 안 될 테니까 높은 주파수로 어쨌든 올리고 그래서 이 안테나에 인가하는 신호는 밴드 패스 시그널 즉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3.5GHz다 하면은 이 전체 파워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이제 주로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테나에 인가하고 또는 안테나에서부터 받아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면 실수 값을 갖는 밴드 패스 시그널 주파수 대역에서 특정 영역에서만 파워나 에너지가 거의 분포하는 그런 시그널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그널을 수학적으로 시간의 함수 x of t라고 한다면 그것과 등가인 어떤 컴플렉스 기저대역 시그널이 있어서요. 얘가 예를 들어서 x의 프리퀀시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x 컴플렉스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xc라는 게 있고 여기 e to the j 2pi fct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곱해진 다음에 리얼 파트가 취해진 형태로 를 이퀄로 만들 수 있는 리얼 베이스 밴드 패스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과 등가인 컴플렉스 밸류드면서 베이스 밴드 기저 대역 신호인 XCT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컴플렉스 시그널을 다루는 것이 이제 편리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다뤘던 MCS 테이블에 모듈레이션 심볼로 16쿼암, 64쿼암, 256쿼암, 1024쿼암 이런 것들이 여기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쪽이 리얼, 이쪽이 퓨어 이미지너리 이렇게 되어 있는 플레인 상에서의 각각이 이제 컨스텔레이션 포인트고 이게 예를 들면 4비트 이게 6비트 8비트, 10비트들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할당이 되는데 놀랍게도 컴플렉스 넘버가 넘버로 변환된 다음에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 컴플렉스 넘버로 되는 이유가 여기도 봤겠지만 이 시그널은 컴플렉스 시그널이어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이게 컴플렉스라도 리얼 취하면 또 저기서 리얼 파트만 될 게 아니냐 싶지만 요 시그널을 이 컴플렉스 시그널을 또 어떤 I of t 플러스 j q of t x q of t라고 하고 얘를 각각을 리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j의 사인 2파이 fct라고 놓으면 이게 텀이 두 개고 이게 텀이 두 개라서 크로스 텀이 곱해질 때 크로스 텀이 네 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리얼인 것만 뽑으면 xi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xq of t 사인 2파이 fct가 돼서 여기에 실어놓은 이 리얼 파트뿐만 아니라 요게 이미지너리 요게 그렇죠. 네, 그게 이미지너리 파트에 해당하는 퓨어 이미지너리에서 이미지너리 파트도 여기 이제 시그널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얘가 여기 있죠. 그래서 결국은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신호를 다루는 것이 매우 편리해서 마치 서킷 디어리에서의 페이즈 어널리시스처럼 우리가 그렇게 컴플렉스 시그널을 다뤄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우리가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를 쓰면 어떤 캐피탈 A 오브 T라는 게 존재하고 또 어떤 캐피탈 어떤 세터 오브 T라는 게 존재해서 이렇게 코사인 2파이 FCT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앵글을 바꾼 것처럼 항상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앵글을 캐리어 신호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앵글을 바꾸는 것을 예전에는 다 이제 모듈레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캐리어에 정보를 싣기 위해서 앰플리튜드 and or 페이즈를 바꾸는 것을 모듈레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표준에서 이 디지털 통신 표준에서 이 모듈레이션이란 말은 모듈레이션 심볼 아까 말씀드린 이런 16괌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4괌 16괌, 64괌, 256괌, 1024괌 같은 거를 모듈레이션 심볼이라고 해서 모듈레이션이란 말이 이 디지털 모듈레이션 심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오히려 이 캐리어를 변조하는 방법들로 들을 정함으로써 특정한 모양으로 새로운 어떤 파형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거를 웨이브폼을 디자인한다. 그래서 뉴 웨이브폼 디자인 이렇게 웨이브폼이라는 말로 디지털로 변조하는 방식을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OFDM이라는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래서 패럴렐하게 여기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간으로 쭉 날아가면 조그만 어떤 서로 다른 스트림이 센터 프리퀀시 중심 주파수가 조금씩 다르게 해서 서로 언뜻 보면 오버랩 되는 것 같지만 오소고날하게 날아가는 것이 OFDM이라는 방식이라고 했고 OFDM이 와이파이 456뿐만 아니라 셀룰라 이동통신 4세대, 5세대에서도 사용되는 웨이브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요 스트림에 해당하는 서브 캐리어라고 하는데요. 서브 캐리어 부반송파별로 이 모듈레이션 심볼들이 에러 컨트롤 코딩이 돼서 이제 쭉 날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와이파이 그다음에 셀룰라 이동통신 최근의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 날아간다. 그리고 그것과 등가인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있어서 컴플렉스 시그널로 다룬다. 그리고 OFD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그널들이 패럴렐하게 날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부반송파에는 어떤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에 대해서 테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을 정해서 모듈레이션 심볼도 정해지고 포워드 에러 커렉션의 코딩 레이트, 얼마나 리던던트한 비트를 넣을 것인가도 정해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끝내기 직전에 이것 이외에도 그러니까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
complex baseband signal 이런 개념, 그 다음에 modulation symbol, 그 다음에 error control coding, MCS table 이 용어 말고도 또 MIMO라는 것을 이해해야 이 와이파이 456과 셀룰라 4세대, 5세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키워드다. 이 세 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너럴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의 키워드고 요거는 최근의 디지털 변조 방식, 웨이브폼 디자인,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에서 나오는 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최근에 이동통신, 그 다음에 무선통신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이모라는 것은 본래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지만 통신에서는 이제 트랜스미터 단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두고요. 여기가 트랜스미터, 그 다음에 여기 리시버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두면 어떻게 보면 이 채널이라는 와이어리스 채널이라는 이 것이 겉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쭉 가하고 이렇게 출력을 뽑아내는 걸로 볼 수 있어서 와이어리스 채널을 마이모 시스템으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으로 보는 그런 통신 방식이 이제 유행을 하는 거예요. 안테나를 여러 개 달아서 트랜스미터에서 여러 안테나, 리시버에서 여러 안테나를 씀으로써 이 와이어리스 채널이 그전에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안테나 트랜스미터 안테나 하나를 쓰고 리시버 안테나 하나를 써서 일렉트리컬 시그널 하나를 가하고 일렉트리컬 시그널 하나를 뽑아내는 그런 통신을 하다가 이제는 여러 개의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가하고 여러 개의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뽑아내는 그런 식으로 이 채널을 사용한다고 해서 마이모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많이 쓰는 거예요. 트랜스미터에서 하나 이상의 안테나, 리시버에서 하나 이상. 둘 다 하나면은 이제 사이소인데 여러 개를 쓰면 마이모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각 트랜스미터별로는 하나지만 그런 트랜스미터가 여러 개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개의 안테나 입력이 채널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마이모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개의 채널에 입력을 가하는 안테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디오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여러 개인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여러 개인 것을 마이모 커뮤니케이션,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렇게 부른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하자면 이 와이파이 456에서 이 마이모가 미세하게 이제 조금씩 계속 진화를 한 버전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와이파이 4세대에서는 이제 싱글 유저 마이모라는 것이 먼저 사용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션 또는 AP에서 1대1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의 멀티 안테나 기법 이렇게 보면 되겠고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56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스테이션과 AP가 액세스 포인트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으로 채널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 액세스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스테이션들이 이제 통신을 서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센트럴 스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센트럴 스테이션으로 향하는 것을 업링크, 그다음에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운링크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얘가 한 대고 얘가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니까 진화하는 과정에서 일단 여러 개를 상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뿌려주는 녀석을 얘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먼저 다운링크, 즉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링크의 AP가 이 마이모를 똑똑하게 적용한 것이 먼저 와이파이 5에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션들이 위로 업 링크로 통신을 할 때도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채널로 모델링 되는 여러 기법들을 사용한 것이 이제 업링크 마이모가 되겠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6에서는 이제 업링크 마이모가 대표적인 키워드다. 마이모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앞서 모듈레이션 앤 코딩에서 모듈레이션 심볼들 사이즈도 왜
그 와이파이 4, 5, 6 하면서 최대 서포트할 수 있는 사이즈가 점점 커졌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이모도 여러 기술이 있는데 점점 더 많은 기술들을 서포트할 수 있게 이제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그 이런 사각형의 대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놓고 네, 실험을 했었어요. 위에다가 이제 이 바닥은 약간 투명하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스크린 같은 게 있는데 위에서 불을 비추고 여기다가 이제 어, 탁구공 같은 걸 얹은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어, 진동하는 막대를 둬가지고 이 탁구공이 흔들리게 하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 수면파가 표면에 전파되면 이 빛을 비추니까 이게 마치 올록볼록 하면은 이게 볼록 렌즈, 오목 렌즈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렇게 모이게 할 거고 볼록 렌즈처럼 이게 물이면요. 얘는 퍼지게 할 거니까 적당한 밑에다가 이제 거리에 스크린을 두면 물결파 모양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웨이브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아마 중학교 정도에서는 탁구공 하나로 진동시키면서 이제 옆에 벽에 맞고 반사가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서 탁구공을 몇 개 더 달아요. 같은 간격이든 뭐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도 더 단 다음에 이렇게 흔드는 걸 해봤어요. 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탁구공이 여기 다시 다른 색깔로 탁구공이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여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위에서 동시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밝은 부분은 얘가 위로 올라와서 볼록 렌즈처럼 돼서 이제 위에서 내려온 빛이 모여서 그런 거고 어두운 부분은 이제 뭐 오목 렌즈처럼 돼서 확산되면서 어둡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두 개가 어때요? 서로 간섭을 이루면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보강 간섭 되는 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여기서는 이제 크게 진동을 하고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데서는 또 진동을 아예 안 하니까 또 어둡게 보일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요 지점이 요 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겠죠. 그리고 위상이 다르게 또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아예 아마 여기 요 지역일 것 같은데 예, 거기는 뭐 물결이 그냥 고요하다든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밝기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스냅샷을 찍은 거예요. 찍어 보니까 좀 이제 독특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뭐 줄 같은 게 쭉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줄 같은 게 보여서 저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빛이 밝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아예 어두운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기는 예를 들면 뭐 여기 딱 서 있는 어떤 사람이 계속 보면 이 물결이 별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랑 여기는 차이가 아마 여기는 위로 볼록하게 크게 올라와 있고 여기는 이제 순간적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내려와 있거나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물결이 이렇게 해서 퍼져 나갈 테니까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그림이 이 대야의 수조에 있는 표면의 상태를 순간적으로 찍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안테나가 두 개 있었더니 안테나라고 하면 탁구공이죠. 탁구공이 두 개 있고 여기서는 지금 동시에 흔드니까 위상이 같죠. 페이즈가 같은 거죠. 참고로 이 탁구공을 흔드는데 페이즈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가 올라갔을 때 하나가 내려가 있으면 이게 서로 올라간 양이 코사인 펑션이라고 하면 하나를 코사인 뭐 2파이 fct라고 하면 얘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파이 즉 18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만약에 각도 차이가 없으면 위상차가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조금 차이면 뭐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위상차가 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칭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요 물결 이 스냅샷의 모양은 요 둘 사이의 간격, 탁구공 사이의 간격을 바꾸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이제 그림들이 두 개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파원의 간격과 위상을 둘 다 조금 바꿨는데요. 여기서는 어, 이 보면 여기 점이 찍혀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게 제가 서로 다른 소스에서 가져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네요. 그렇죠? 일곱 개의 탁구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두 개잖아요. 여기는 두 개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 점이 찍힌 게 보면 일곱 개니까 일곱 개의 탁구공이 있는 거고 뭐 안테나를 이제 탁구 공에 비유한 거죠. 그 일곱 개의 탁구공이 있는데 간격이 이 진동하는 진동수 있잖아요. 그것에 해당하는 파장이 있죠. 그 파장의 4분의 1 간격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각 탁구공이 이제 코사인 2파이 fct로 진동을 할 텐데 거기다가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웃하는 것으로 갈 때마다 플러스 30도씩 예를 들면 차이를 내놓은 거예요. 물론 그게 플러스 30도를 어느 방향이냐는 이제 정의하기에 다른데 어쨌든 간에 30도 차이가 일정하게 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을 0도라고 하면 그 다음에 30도 더해지고 그 다음에 60도 더해지고 그 다음 90도 더해지고 120도 더해지고 이렇게 30도씩 예를 들면 더 더해지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수조에서 이제 촬영을 찰칵한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페이지를 달리해서 찍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기기가 굉장히 정밀해야 되니까 기껏해야 진동하는 하나의 막대에 동일한 위상을 갖게 한 다음에 간격만 조절하고 탁구공을 흔들었을 텐데 만약 좀 더 정교한 실험 장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냅샷을 찍었더니 예를 들면 이 빨간 곳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잘라봤을 때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는 밝게 만들어서 빨갛게 나오고 이쪽은 오목처럼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요. 오목 렌즈처럼 돼서 어둡게 나오고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빨강 파랑 빨강 파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쪽 부분을 보면 빨갛지도 파랗지도 않죠. 여기는 별로 물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묘하게 위상차를 이렇게 간격을 4분의 람다로 하고 위상차를 30도씩 줬더니 이 대부분의 흔들림, 파동이 어, 이쪽으로만 특정 방향으로 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빔포밍이라고 해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응원 도구에 보면 이렇게 왜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돼서 이렇게 어, 깔때기처럼 생겼고 뚫려 있는 거 이걸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음파도 멀리 안 퍼져나가고 그쪽으로 좀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저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소리가 갈 거고 저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소리가 많이 날 텐데 이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탁구 공들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 서로 흔들리는 위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스티어링을 하는 것처럼 어떤 혼이죠, 혼. 예, 예, 그뭐 악기 같은 소리 나는 깔때기 같은 녀석을 물리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위상 차이를 내므로써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한편으로는 페이즈 어레이 또는 페이즈드 어레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면 기존에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던 파동을 안테나 두 개, 세 개, 여기서는 일곱 개로 한 다음에 위상을 교묘하게 정교하게 조종함으로써 다 퍼져나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나 전력이 집중되도록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면 낭비되는 에너지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동일한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내 수신기가 있는 방향으로 더 전력을 모으면 훨씬 더 멀리 가겠죠. 이런 방식이 여러 개의 안테나, 멀티플 안테나를 이용해서 트랜스미션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트랜스미션 할 때뿐만 아니라 수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수신기에서도 똑같이 이 안테나, 이 안테나, 이 안테나, 저 안테나 온 것을 위상을 돌린 다음에 더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내가 귀를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혼형 귀를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면 통신을 하는데 여기가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보세요. 센트럴 스테이션이고 이게
스테이션 1부터 해서 뭐 스테이션 L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안테나를 여러 개를 달아요. 얘도 여러 개를 달아요. 얘도 여러 개를 달아요.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의 어떤 서비스 셋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또 있겠죠. 다른 여기 AP가 있고 또 안테나가 있을 텐데 여기도 스테이션들이 있고요. 스테이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안테나가 여러 개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그전에는 얘가 그냥 트랜스미션을 하면 이렇게 멀리 해서 이쪽으로도 다 가니까 얘들도 간섭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얘가 어, 이 녀석 스테이션 1과 주고받을 때는 이쪽으로 빔을 스티어링을 하면 적어도 1로 가거나 1로 가는 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특히 여기서는 지금 스테이션 L과 할 때는 이쪽으로 빔을 스티어해서 보내면 이쪽은 다 간섭이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송수신할 때 동일한 전력으로 실질적으로 수신되는 전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상호 간섭 또한 굉장히 줄일 수 있어서 주파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퀀시 리유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이렇게 하면 딴 데로 안 가고 귀에서도 이렇게 하면 스티어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멀티플 안테나를 사용해서 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어, 전력 효율과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마이모 기법인 거예요. 언뜻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만을 이제 일렉트로니컬리 수행하는 것 같지만 일렉트리컬리 수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 말고도 또 더 복잡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제 빔 스티어링 하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와이파이 4에서 싱글 유저 마이모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와이파이 4에서 11N이죠. 와이파이 4에서 이제 마이모가 사용됐는데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싱글 유저 마이모라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제가 아까 뭐 여러 스테이션들이 있고 뭐 액세스 포인트도 여러 개가 전체 있는데 스티어링을 함으로써 전력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간섭 뭐 이런 거 줄일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트랜스미터가 하나 있고요. 리시버가 하나 있을 때도 지난 시간에 잠깐 끝에 말을 했는데 이게 와이어리스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요. 간단히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인데 라디오 웨이브도 EM 웨이브의 일종이잖아요. EM 웨이브의 어떤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극단을 생각하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이게 주파수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 웨이브면서 그러면 점점 이 EM 웨이브에서 예를 들면 라이트 웨이브에 비슷해지겠죠. 비저블 라이트에. 우리가 비저블 라이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기기가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에 레이저 포인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이제 레이저 포인터가 여러 개예요. 예를 들어서 뭐 N개예요. 그다음에 편의상 여기도 N개라고 할게요. 수신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종이가 있는데 얘가 레이저를 딱 쏘면 여기 딱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깜빡 하는 걸로 깜빡거리는 뭐 정도로 이렇게 비트를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링크가 하나, 요렇게 링크가 하나, 요렇게 링크가 하나. 마치 RF 케이블 있잖아요. 케이블이 여러 개 생긴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전에 안테나 하나를 쓰면 케이블이 하나인데 이제는 RF 케이블이 예를 들면 N개가 이 TX와 RX 사이에 생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 보이려고 하면 이제 디지털 통신 시간에 보면 이제 마이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뭐미왜 좋은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리니어 엘지브라에 나오는 걸 써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이 과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을 다시 드리면 여러 개의 레이저 포인터들이 있어서 이렇게 동시에 패럴렐하게 여러 개의 RF 케이블들로 TX와 RX를 연결해 주는 것 같은 효과가 난다. 그전에는
TX로부터 RX까지 케이블 하나였다면 이젠 여러 개가 되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다. 어떻게? 트랜스미터 단에서 멀티플 개의, 리시버 단에서의 단에서 멀티플 개의 안테나를 씀으로써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프리퀀시 밴드가 매우 그 스케일스한 희소한 자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그전 같으면 케이블 하나 써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게 여러 개를 써서 서로 독립적으로 아이솔레이트 잘 돼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용한 것 같은 유사한 효과가 나면서 여기를 여러 번 쓰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이 귀중한 자원이 여러 개 뻥튀기 된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글 유저일 때조차도 언뜻 보면 아니 저기 있는 녀석한테 내가 스티어링을 해봤자 무슨 일이 생겨 싶지만, 파워 게인 말고는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파이프가 여러 개 또는 RF 케이블이 여러 가닥 연결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모 테크놀로지가 이 와이파이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와이파이 4 802.11n에서는 이제 싱글 유저 마이모라는 기법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모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와이파이 5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1AC에서도 이제 이 마이모가 되는데, 이전에는 싱글 유저가 아니라 멀티 유저 또는 멀티플 유저 마이모인데, 그 중에서도 액세스 포인트가 지휘자가 돼서 지휘자가 스스로 자기가 여러 빔 스티어링을 하는 그런 다운링크 기지국에서 이제 스테이션 AP에서 죄송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에서 여러 스테이션들로 가는 방향에서의 빔 스티어링 기술 같은 걸 잘 써서 그전 같으면 얘한테 보내면 쟤한테도 간섭인데 이제 쫙 줄여서 보내면 얘한테 보내면서 동시에 얘한테도 보내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심지어 각각은 하나의 안테나만 있다 하더라도 이제 스티어링을 잘하면 어때요? 얘한테 보내는 시그널이 간섭이 안 되죠. 그럼 얘한테 다른 걸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스테이션들이 AP로부터 동시에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주파수가 뻥튀기 된 것처럼 또 쓸 수 있고요. 와이파이 6에서는 이것보다 더 어드밴스된 이제 업링크 기법도 쓰이는데요. 11AX인 와이파이 6에서는 마이모 기법으로 여기 있지만 업링크 멀티유저 마이모.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액세스 포인트가 있으면 여러 스테이션들이 신호를 보낼 때 동시에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안테나가, 얘가 이제 쏘고 얘가 쏘고 할 때, 물론 여기도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시고 심지어 하나라도 이렇게 막 가는데 얘가 교묘하게 스티어링을 해서 스테이션 1 걸 들을 때는 이쪽으로 해서 주로 들어오는 시그널만 접수하고, 스테이션 2로부터 오는 것은 이쪽으로 귀를 동시에 기울여요. 그러니까 귀가 여러 개 되는 것처럼 돼서 되면 어때요? 그전 같으면 안테나 하나면 이게 이 물결들이 다 섞여서 막 엉망이 돼서 무슨 소리인지 모를 텐데, 이제는 이쪽에서 진행해 오는 그런 녀석을 뽑아내고, 또 이렇게 진행해 오는 녀석을 뽑아내고, 이렇게 진행해 오는 녀석을 따로 뽑아냄으로써 동시에 수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트랜스미션 하게도 하고 수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보면 동시에 그러면 송신할 수 있게 하려고 기존의 OFDM이라는 기술을 modify한 OFDMA, 사실 그전에는 이게 멀티플렉싱이었는데 이제는 멀티플 억세스예요. 같은 M이라도. OFDMA라는 것을 와이파이 6는 받아들임으로써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들이 또 동시에 보내면서 프리퀀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아이솔레이션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세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는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이 와이파이 4, 5, 6 되면서 점점 진화해 왔다. 복잡해지고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모 기술이 점점 더 진화해 왔다. 그래서 더 빠른, 더 많은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지컬 레이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셀룰라 이동통신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이것 외에도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과서와 제가 만들어 놓은 핸드아웃의 순서를 쫓아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멈췄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탁구공을 하나만 흔들 때보다 2개, 3개, 4개 흔드는데 간격과 위상을 잘 조절해서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이렇게 스티어링이 된다. 이것은 보낼 때뿐만 아니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아시는 게 핵심이에요. 참고로 지금 여기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이 이제 탁구공과 탁구공 그 다음 탁구공 간의 위상 차이를 30도씩 줬지만 이거는 탁구공 사이의 간격이 파장의 4분의 1일 때고 이건 2분의 1일 때예요. 어떤 때 빔이 더 날카롭죠? 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빔이 훨씬 날카롭죠. 네. 그래서 요 탁구공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도 또 중요해요. 자, 그다음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전에 봤던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채널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밴드가 있었고 기억납니까? 밴드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와이파이 밴드, 대표적인 게 2.4GHz 대역의 와이파이 밴드, 5GHz 대역의 와이파이 밴드, 그리고 이제 6GHz 대역의 와이파이 밴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와이파이 밴드를 조그만 덩어리로 나눈다고 했어요. 오버랩이 될 수도 있고 묶어서 또 새로 어떤 채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채널을 어떻게 나누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뭐 어떻게 나눈다. 그다음에 20메가로 할 때는 이렇게 25개로 나누고 각각의 채널을 40메가 폭으로 할 때는 어떻게 나누고 80메가 폭으로 할 때는 어떻게 나누고 160메가 폭으로 할 때는 어떻게 나눈다는데 여기 보면 아니 뭐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지 싶지만 이렇게 나눠 놓고는 이제 할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0MHz짜리를 그냥 이렇게 할당하잖아요. 그러면 대역폭이 넓어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변화하는 신호를 전송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어떤 액세스 포인트가 보니까 나한테 지금 붙어 있는 스테이션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고는 너 이쪽으로 보내고 너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잘게 쪼개놓고는 하나만 할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크게 넓은 폭으로 해놓은 것을 할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널 폭에 따라서 이제 번호 붙이는 걸 달리한 다음에 몇 번 채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6번이다 그러면 16번 그럼 내가 여기서 사용하라는 것이구나 사용하자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를 여러 가지 채널로 나누는 것을 이제 또 보여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1N 와이파이 4에서는 이제 2.4기가 대역 와이파이 밴드뿐만 아니라 5기가 대역도 서포트를 했고요. 당연히 OFDM을 사용해서 송수신을 하는데 모듈레이션 심볼로 64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이 만들어졌고 마이모 멀티 안테나를 사용해서 통신 효율성을 주파수 효율성 뭐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멀티플 트랜스미션 리시브 안테나를 사용했고요. 제가 아까 왜 여기도 말했지만 케이블을 여러 개 까는 것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4개의 세퍼리트한 케이블을 깐 것처럼 데이터 스트림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표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4개였다, 뭐 6개였다 이걸로 제가 물어볼 그런 문제는 내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싱글 유저 마이모, 그러니까 1대1로 통신할 때도 일단 이 RF 케이블 또는 뭐 비유하자면 파이프를 여러 개 늘리는 그런 기법이 최초로 와이파이에 도입된 것이 11N, 즉 와이파이 4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채널 위스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기법도 썼고요. 이까지는 사실 이제 파이에서 쓰는 건데 물론 파이에서 또 중요한 게 이게 프레임 애그레게이션 이건 사실 더 상위 단위라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도입됨으로써 오버헤드를 줄였어요.
전에 말했지만 이 IP 패킷은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서넷에서 이서넷 프레임 또는 와이파이에서의 그 맥 프레임은 어때요? 사이즈가 좀 작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였어요? 예, 그 프레임마다 맥 애드레스 정보를 붙이잖아요. 이서넷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신 맥 애드레스, 송신 맥 애드레스 이렇게 붙이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 말고도 두 개의 맥 애드레스가 더 붙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IP 패킷 하나에 대해서 잘라서 보내니까 매번 그 오버헤드가 붙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프레임을 애그러게이트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오버헤드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1n에서 사용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뭐 TCP 어떤 세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IP 패킷이 IP 헤더와 뭐 이렇게 해서 붙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이제 IP 패킷인데 얘를 어떻게 했어요? 얘를 네, 얘를 가지고 각각 헤더, 테일 이렇게 붙였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맥 헤더, 맥 테일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은 요거를 각각 이제 요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헤더가 각각 안 붙고 요 테일이 각각 안 붙고 한 번에 이제 한 번씩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헤더 부분이 다 지워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제 이 들러붙는 녀석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면 어때요? 예, 훨씬 이제 효율적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피지컬 레이어의 헤더는 여기 하나 붙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 기존 같으면 여러 개의 피지컬 레이어 헤더가 붙을 거를 이제 피지컬 레이어 헤더는 한 번만 붙이고 이제 날려 보내는 거예요. 핵심은 어쨌든 그래서 레피티션을 줄였다. 네. 네. 여기서도 보시면 11n에서 11n과 이제 AC 프레임을 하는데 11n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다시 이제 그림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간에 리던던시를 줄이자. 계속해서 똑같은 게 날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어, 불필요하게 채널이 사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에요. 네, 저도 디테일을 다 알지는 못해요. 아마 어떤 한 표준의 모든 디테일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분야의 일부들을 알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이제 기본을 가르쳐 주는데 이 과목을 위해서 디테일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디테일 면에서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와이파이 5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녀석인데요. 이제 AD라는 녀석이 있어요. AD라는 녀석은 이제 와이파이 456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적통의 번호를 부여받지 못했는데 얘는 주파수 대역이 좀 달라요. 그 언라이센스드 밴드긴 한데 60GHz 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2.456 정도가 파퓰러한 밴드인데 얘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굉장히 높은데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높은 대역을 가면은 또 밴드 폭도 넓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채널 폭도 넓게 할 수 있고 그럼 더 빨리 보낼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다만 이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라디오 웨이브로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 이 라디오 프로퍼게이션 특성도 안 좋아지고 그 라디오 이 웨이브를 주고받기 위한 RF 서킷들 소자들 이런 것들이 뭐 리키지 누설도 굉장히 많고 감쇄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하지만 넓은 대역에서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타겟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장점은 뭐냐? 약 2GHz 정도의 넓은 밴드위스, 밴드 폭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맥시멈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당시로서는. 아까 와이파이 4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11n. 그것 비해서 이제 뭐 레이트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넓은 대역 폭으로.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센터 프리퀀시를 높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전파 특성, 그러니까 레이디오 이게 전파죠.
propagation, 전파죠. 전파 특성이라고 해요. 이게 말을 더듬은 게 아니에요. 전파 characteristic. 그래서 특성. 전파 특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막으면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 점점 빛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누가 막으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확보되는 곳에서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도 제가 링크를 달아놨지만 이 11AD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뭐 잘 안 됐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여기 레딧이라는 뭐 디스커션 사이트 같은 거죠.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제가 받은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높은 대역에서 넓은 폭의 주파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좋은데 그 전에 기기들이 다 2.4기가 대역, 5기가 대역 이렇게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길 쓰면 뭐 아무도 없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같은 어, 식으로 그 대역을 위해서 개발해 놨던 이미 개발해 돼 있었던 RF 소자들은 이미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었고 뭐 굉장히 효율적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사용되지 못하니까 새로 개발한 거는 당연히 비쌀 거고 뭐 전파 특성도 안 좋고 RF 컴포넌트 소자들의 효율도 안 좋고 이러니까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와이파이 5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ACE가 등장하면서 얘는 어떻게 됐어요? 예, 다시 옛날 대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가 네, 네. 얘는 이제 2.5와 5기가 이런 데를 이제 쓰는 거죠. 2.4와 5기가 대역을 다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파퓰러한 대역을 쓰는 거예요. 예, 씀으로써 이제 다시 RF 걱정은 없어졌는데다가 말했지만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에서 모듈레이션 심볼로 256 화음을 씀으로써 단위 시간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확 늘리고 또 이제 싱글 유저 마이모뿐만 아니라 다운링크에서 이제 AP에서 스테이션으로 가는 그 방향에서 멀티 유저 마이모를 지원함으로써 또 이제 한 번에 쭉쭉쭉 보내주니까 또 패럴렐하게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다운로드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핸드폰 가진 친구들이 여러 명 있고 다 어떤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보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계속 받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패럴렐하게 못 보내주면 당연히 뚝뚝 끊기고 영상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다운링크에서 멀티유저 마이모로 이렇게 스티어링을 해주고 자기가 들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물론 이제 그거는 좀 업링크에서 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운링크에서 잘라서 이쪽은 해주고 이쪽은 뭐 999 해주고 뭐 이쪽은 도도도 해주면은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밴드 자체는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래놓고 퀴즈에는 내요, 호목에. 와이파이 5에서는 5기가 대역 온리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2.4와 5라는 파퓰러한 와이파이 대역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RF 소자나 이런 거는 개발되어 있는 걸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이 제가 아까 이렇게 폰을 여러 개를 동시에 써서 이쪽에는 이 소리 저쪽엔 저 소리 보내는 것 같은 효과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 AP가 이제 사방으로 보낼 때 요 가운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똑같은 색깔인 선에다가 그러면 이쪽이 길면 이쪽으로는 강한 파워가 나오고 이쪽이 짧으면 이쪽으로는 작은 파워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알 수 있지만 지금 유저 1은 어때요? 여기 있죠. 지금 물리적으로 정말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투 디멘셔널 플레인에서 AP가 그러면 이제 다운링크로 보내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 이쪽으로만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다시요. 그러니까 1번 안테나는 이렇게 보내고 뭐 2번 안테나는 이렇게 파워가 나가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샤프한 걸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사방으로 동일한 파워로 나가지는 이제 않지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 조정을 해서 유저 1에게 나가는 시그널은 그렇잖아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방향이 대체로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2 방향은 좀 작고요. 그렇죠? 3 방향도 상당히 작은 편이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보내는 파워, 유저 1 데이터가 가는 파워가 균일하지 않게 날아가게 하면서 유저 2와 3 쪽은 어쨌든 최대한 작게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유저 1 쪽은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저 1, 2, 3가 없는 이 방향은 제법 강하지만 그래도 얘는 뭐 어쨌든 얘들만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저 1, 2, 3에 유저 1에게 지금 강한 거 보내고 유저 2에게 유저 2 방향 시그널을 강하게 보이고 예를 들면 유저 3에서 3 방향 시그널을 강하게 보낸다는 면에서는 지금 이상한 빔 패턴이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혼을 이렇게 디렉트 하는 것과는 사실은 다르다고 말한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 각 탁구공 흔들리는 걸 어떻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저 1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패턴으로 날아가고 유저 2에 대해서는 이런 패턴으로 날아가고 유저 3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패턴으로 날아가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다운링크 멀티 유저 마이모 기법인 거예요. 그것이 와이파이 5에서 도입됨으로써 이제 여러 넷플릭스 스트림을 쫙 기지국이 저 인터넷에서 받아와서 그렇죠? 내가 딱 받은 다음에 쫙 하고 내 서비스 셋 안에 있는 스테이션들한테 쫙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또 복잡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해야지 얘한테는 적게 가고 얘한테는 강하게 가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저 1 시그널은 얘한테는 강하게 얘한테는 약하게 가야 되고 또 유저 2 시그널은 얘한테는 약하게 가야 되고 얘한테는 강하게 얘한테는 약하게 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그 채널의 특성들을 채널의 뭐 어떤 복소수라면 또 채널도 복소수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복소수 값을 추정을 해야 돼요. 그 추정을 하기 위해서 파일럿이란 걸 또 넣거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을 또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트레이닝 필드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여기 보면 TF라는 게 트레이닝 필드잖아요. 그걸 또 추가로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서 이까지 가는 채널, 여기서 이까지 가는 채널, 여기서 이까지 가는 채널들을 다 알고는 이런 멋진 이상 야리꾸리한 빔 패턴들을 만들어서 서로 간섭이 덜 일어나면서도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오버헤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오버헤드, 새로운 트레이닝 필드가 생겨서. 그래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그 장점이 극복할 만큼 훨씬 좋으면 이제 새로운 기법이 돼서 새로운 기술이 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다운링크, 멀티유저, 마이모 뭐 나중에 업링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려면 어쨌든 이 안테나 하나에서 저쪽 안테나 하나 근데 안테나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안테나 예를 들면 4개고 AP가 안테나가 4개가 있고 유저가 안테나가 4개가 있으면 각각 매칭시키면 16개의 어떻게 보면 복소 개수가 생기는 거예요. 채널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보다 더 복잡해요. 시간 영역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네, 채널을 소위 말해서 사운딩 또는 프로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레이닝 시그널들을 넣어서 찾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또 오버헤드가 들어가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어,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을 어떻게 했다, 심볼 타임을 어떻게 했다 있는데 이건 뭐 말을 해봤자 너무 복잡할 것 같고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한 번 보낼 때 비트들을 묶어서 보내는데 256 함 그러니까 6비트씩인 8비트씩이죠. 8비트를 256개 중에 하나의 복소수로 매핑을 해서 보내는 거죠. 이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채널의 위스도 상당히 넓혔다. 예,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5인 이 AC에서 웨이브 1, 웨이브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버전이 2개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기술들을 점점 낮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고요. 기술의 트렌드를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서 와이파이 6로 넘어가기 전에 또 AH라는 녀석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802.11에서 오리지널 11 말고도 여러 이제 이 패밀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B, A, 뭐 G,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N, 뭐 지금 AC, AX 이렇게 갈 텐데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도 AH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오브 띵스 기기들, 그다음에 머신 투 머신 을 위한 와이파이용으로 이제 또 802.11 워킹 그룹에서 서브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디벨롭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사실 아주 잘 되지는 않은 거죠, 장사가. 됐으면 이제 와이파이 6가 얘가 됐겠죠. 예, 그렇진 않았는데 얘는 어쨌든 조금 이제 낮은 대역으로 돌아갔는데 여기도 이제 파퓰러한 2.4기가 대역이나 5기가 대역은 아니었던 거죠. 네, 어쨌든 여기 주파수 낮은 대역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기법들로 특히 이제 IoT 기기들은 저전력이어야 되거든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까지 가거든요. 저주파일수록.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핵심을 IoT 기기라는 것으로부터 좀 저주파로 가자 이렇게 표준을 만들었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로우 파워 컨섭션인데 예를 들면 같은 파워로 더 멀리까지 신호가 가니까 기기 입장에선 좋겠죠. 배터리로 파워 헝그리한 IoT 기기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같은 거리라면 로우 파워, 같은 파워라면 익스텐디드 레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 아주 좋아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뭐 멀티아핑 리스트 어디셔널 레이턴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와이파이 6 이름은 얘가 못 얻은 거죠. 자, 그다음 이제 11AX예요. 얘가 와이파이 6인데 얘는 이제 더 빠른 게 가능해서 UHD까지도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어떤 웨비나에서 와이파이 6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있는지 설명한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게 링크가 깨졌다 하더라도 요즘 찾아보시면 1년 전에 제가 찾은 링크니까요. 지금은 또 와이파이 6에 대한 6E에 대한 영상들도 뭐 많이 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핵심은 뭐냐면 그 디자인 필로소피가 그냥 단지 레이트만 올리자가 아니라 효율을 높이자, 레이텐시도 낮추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레이텐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딜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해진 이유는 뭐냐면 특히 우리가 AR, VR 기기 이런 걸 원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VR 기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 또는 눈동자를 이렇게 돌리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화면을 따라 새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기기가 또는 그 스크린에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눈동자는 움직였는데 화면이 뒤늦게 움직이면 마치 우리가 자동차에서 밖을 창밖을 안 보고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멀미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나는 안 흔들리면 이게 싱크가 안 맞아서 그런 문제잖아요. 창밖을 보면 차가 흔들리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나의 뭐 전전기관인가요? 뭐 다 까먹었는데 세방고리관? 하여튼 흔들리는 걸 느끼는 이 기관들이 일치가 돼서 뭐 이렇게 되는데 안 맞으면 이제 멀미가 나듯이 여러 문제가 있죠. 레이턴시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점점 줄여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요거는 셀룰라에서 5G 우리가 광고할 때 이 레이턴시가 매우 매우 낮은 예. 네. 그래서 레이턴시가 낮은 걸 해보려고 이제 표준을 만든 거죠. 그리고 당연히 6th 제너레이션, 6G에서도 이 레이턴시를 더 낮추려고 이제 시도 중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 자율 운전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냥 테슬라 차처럼 자체 탑재된 거에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통신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저기 멀리 똑똑한 어떤 계산 컴퓨팅 파워를 가진 리모트 컴퓨터가 있고 걔한테 내가 실시간으로 받는 센서 정보를 보내서 실시간으로 커맨드를
받아서 스티어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브레이킹을 하고. 그러려면은 레이턴시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당연하죠. 자동차 사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밟으세요 하면 소용없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듯이 이제 점점 와이파이도 그다음에 셀룰라 이동통신도 점점 레이턴시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기법들이 또 도입이 됐어요. 물론 이제 마이모 면에서도 당연히 새로운 기법이 도입돼서 이제 업링크 멀티유저 마이모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OFDM도 OFDMA라는 걸 써서 이제 여기 비유가 있지만 여기 시간축이에요. 시간축이고 OFDM만 한다면 이제 프리퀀시면 어떻게 하냐면 요 시간 동안은 유저 2가 보내고 요 시간 동안은 유저 3가 보내고 요 시간 동안은 유저 1 예를 들면 요 시간 동안 유저 1 이렇게 보내면 자 이제 유저 2는 어때요? 내가 보내고 이만큼 기다리고 그 다음 걸 보내줘. 유저 1 입장에서는 이만큼 기다린 다음에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OFDMA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면적인데 예를 들면 유저 2는 여기서부터 여기 밴드 동안 여기서 다 보내요. 그 다음에 유저 3는 예를 들면 밴드는 조그만데 이렇게 길게 보내서 어쨌든 받을 수 있게 하고 유저 1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프리퀀시를 쪼개서 프리퀀시 요 축이잖아요. 이 축을 이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한테 할당을 해서 멀티플 억세스 AP로 동시에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OFDM인데 시간에서 잘라서 유저를 할당하는 것보다 어쨌든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반드시 줄어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방법을 동원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어떻습니까? 물결파 입장에서 보면 얘도 보내고 유저 스테이션 3도 보내고 2도 보내고 1도 동시에 보내고 있으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액세스 포인트는 어때요? 한 번에 물론 서로 위치가 다르니까 이 프론트엔드는 웨이브 프론트엔드는 좀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한 번에 나한테 막 들어오는 신호가 섞여 들어오죠. 그래서 얘가 안테나를 똑똑하게 써가지고 마치 내가 호은 귀도 여러 개고 귀마다 호은을 서로 다른 디렉션으로 해서 요 신호만 잘 뽑아내고 요 신호를 잘 뽑아내고 요 신호를 잘 뽑아내게 이렇게 업링크해서 멀티 유저 마이모 시스템을 동원한 기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 말고도 여기 보면 이제 디테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저조차도 다 알지는 못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리소스 유니트들의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최적화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동일한 크기의 주사위를 가지고 막 넣는데 중간에 이물질도 있고 막 그러면 잘 안 들어갈 텐데 여러분이 그 주사위를 뭐 8등분을 또 내서 끼워 넣을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빈틈들을 더 잘 메울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컴퓨팅 파워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좋아지는 컴퓨팅 파워에 맞춰서 이 조그만 사이즈들을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사이즈들, 물론 공간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사이즈들을 잘 끼워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기를 서포트함으로써 이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비유하자면.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베이스 스테이션 베이식 서비스 셋이죠. 예, 그거 칼라링이라고 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쪽 AP와 저쪽 AP가 서로 서로 송출하는 시그널들이 구별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AP가 있고 여기에 서비스 셋이 있고 여기 AP가 있고 서비스 셋이 있는데 당연히 얘가 쏟아보면 여기 있는 녀석을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종의 컬러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뭐 색깔을 입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프레임에다가 어떤 정보를 실어 놓음으로써 처음에 딱 읽으면 내 거 아니구나 하면 그냥 드랍하면 되게 여기 있는 어떤 스테이션은 이쪽에서 뭐 날라오면 내 컬러가 아니네. 얘는 빨간색 컬러인데 얘는 뭐 노란색 컬러가 들어와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오렌지네요. 오렌지 컬러가 들어오면 여러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기법을 써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 안 하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기들이 보면은 이제 도먼트 했다가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내고 나면 나는 뭐 몇 분 후에까지는 뭐 주고받을 데이터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 특히 예를 들면 IoT 기기라든가 이런 녀석들은 그럴 수 있죠. 간단한 센서들 이런 걸 연결할 때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타겟 웨이크업 타임이라고 해서 딱 몇 초 후에 다시 일어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걸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제 파워도 세이브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핵심은 타겟 웨이크업 타임이라는 것은 파워 세이브를 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저전력으로 더 빠르게, 예,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했지만 이제 업링크에서도 멀티유저 마이머 기법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뭐 256 콴뿐만 아니라 1024 콴까지 해서 컴플렉스 모듈레이션 심볼 하나에 10비트도 실을 수 있도록, 항상 10비트를 싣는 건 아니지만 채널 환경이 굉장히 좋을 때 뭐 8비트밖에 못 실으면 낭비되잖아요. 2비트 더 실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도 뭐 상당히 더 높아지는 거죠.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와이파이 6인 AX에서 11 802.11 AX에서는 이제 모듈레이션 스킴을 1024 콴까지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업링크 멀티유저 마이모도 지원한다는 것. 다운링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OFDMA까지 도입해서 레이턴시를 낮췄다. 그 다음에 베이직 서비스 셋 컬러링을 통해서 뭐 여기 다른 네트워크의 시그널들을 무시하게 함으로써 여러 이제 전력이라든가 이런 손실을 줄이게 했고, 타겟 웨이크업 타임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또 에너지 컨섬션을 줄였다. 계속 듣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와이파이 7 표준화를 위해서 또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6E가 나와서 6GHz 대역의 1.2GHz 폭의 밴드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표준화되어 있고, 대한민국 정부도 1.2GHz 대역폭, 이거는 밴드위스고요. 이건 밴드죠. 네,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센터 프리퀀시를 말한 거고, 이거는 거기서의 폭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6GHz 대역에서 1.2GHz의 대역폭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위에 있는 600 메가는 아직도 쓰고 있고 언제까지 치워라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와이파이가 어떻게 보면 휴대 단말에서 연결하는 우리가 모빌러티, 이동성이 낮을 때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사실 데이터를 뭐 무제한 데이터에서 비싼 돈을 내고 쓰면은 되지만 그렇게 하면 배터리도 빨리 닳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와이파이를 쓰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편리하게 이동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와이파이도 꾸준히 발전할 거고, 셀룰라 이동통신이 약속하는 어떤 비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도 끝까지 올라와 줘야 되죠. 어떤 때는 와이파이가 먼저 올라오고 그것을 셀룰라에서도 서포트하기 위해서 또 셀룰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와이파이 456에서 도입된 마이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와이파이 하자고 개발된 건 아니고 당연히 이 셀룰라라든가 이런 큰 통신을 위해서 비싼 기지국 장비를 써서나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들을 내다가 컴퓨팅 파워가 점점 좋아지니까 계산을 점점 빨리 할 수 있고 더 값싼 칩으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와이파이 소형 기기에서조차도 이 복잡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까지 포함해서 크게 두 개의 빌딩에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오른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나, 왼쪽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나,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얘가 앞서 나가면서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한 새로운 소자나 이런 걸 만들어내고, 어떤 소자가 새로 개발됐는데 그걸 이용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통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와이파이의 세 개의 모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 그다음에 뭐 피어 투 피어 모드라고 해야 되나요? 다이렉트 모드, 그다음에 애드학 모드.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모드, 그다음에 애드학 모드, 그다음에 다이렉트 모드 이렇게 나눠놓고 설명을 했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애드학 모드와 다이렉트 모드는 액세스 포인트가 없어도 되는 모드였어요. 여기서는 이제 피어 투 피어 와이파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요거를 얘기하는데요. 피어 투 피어는 이제 1대1인 거죠. 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AP가 없지만 AP가 있는 것처럼 에뮬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 파트 하나가 피어 하나가 AP처럼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했지만 여기에 뭐 와이파이 다이렉트, 미라캐스트 이렇게 있는데 미라캐스트는 와이파이 다이렉트의 어떻게 보면 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어떤 다이렉트 모드, 피어 투 피어 모드가 점점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예전에는 여러분의 셀룰라 폰과 예를 들면 뭐 스피커, 무선 스피커를 연결하려면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연결이 와이파이가 아닌 또 다른 통신 방법인 블루투스라는 기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소리를 낼 때는 블루투스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TV로 연결할 때 와이파이로 연결한 다음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예를 들면 음성이나 음향 파일을 거기서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재생할 수가 있죠. 영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칩들이 점점 싸지면서 블루투스가 과연 저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좀 의심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블루투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특히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정도 하기 위해서는 뭐 아주 멋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애드학 네트워크는 뭐 애드학 모드 말을 했지만 예를 들면 그냥 스테이션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와이어리스 모바일 애당 네트워크를 해서 예를 들면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이 다 바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얘들이 이제 이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예, 하나의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가려고 하는데 이 채널이 얘가 이걸 보내고 얘가 이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얘가 바뀌면서 중간에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링크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 해당 네트워크라는 것은 굉장히 어, 복잡한 어려운 네트워크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순간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어디에도 주위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그래프상의 한 노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또 다 연결이 잘 되는 노드가 돼서 내가 센트럴 스테이션과 같이 어떤 릴레이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것은 모바일 애드학 네트워크라는 네, 예전에 뭐 아마 모넷이라고 했나요? 모넷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네, 마넷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마넷 같기도 하고요. 네네. 모바일 애당 네트워크, 마넷 같은데 네. 이런 용어들 하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고 지금도 매우 중요한 연구 토픽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쪽은 스코프 밖이라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것만 있다. 애당 네트워크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센트럴 어떤 역할을 하는 스테이션 역할을 하는 애가 지정돼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커넥티버티, 모빌러티에 의한 커넥티버티 환경에 따라서 계속 라우팅을 다르게 하고 뭐 릴레이를 다르게 하고 어, 센트럴 스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여러 개가 계속 바뀌고 이런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겠어요. 정말 복잡한 네트워크이죠. 예. 자, 그래서 이 길었던 챕터 4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챕터 5로 넘어가서 다시 우리가 좀 이 와이어드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을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